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기간에 맞춰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대대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대검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요직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복귀시켰습니다. 친문 성향 검사들은 좌천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 대거 집결해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전국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수은주가 29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한낮에 2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콘드로이친. 이름이 좀 어렵나요? 연골 성분 이름 그대로라. 바꿀 수도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머리보다 관절이 먼저 기억할 테니까. 관절이 먼저 기억할 이름.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드디어 우리 딸 생일이네. 좋아하는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줘야지. 엄마 뭐해? 우리 딸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것만 드려요 켈로그. 치의학 박사 박광범. 그는 1년에 150번이 넘는 비행길에 오릅니다. 전 세계에서 메가젠을 찾으시거든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라지지 않고 합심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아침엔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도선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야구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를 하는 걸 두고 보네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어제 SSG와 연장 혈투를 치른 두산은 이 보네드 플레이 하나 때문에 끝내기 안타가 병살타로 뒤바뀌고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안희근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곧 한국, 일본을 순방하는데 이 소식에 중국이 민감해하고 있다고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언행을 신중히 하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열 환자 숫자가 주춤하자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발열 환자는 26만여 명으로 전날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네, 이 소식도 잠시 뒤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인 1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치킨 많이들 좋아하는데 요즘 치킨 값이 올라서 마음 편하게 즐기기가 쉽지 않지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치킨을 좀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5월 19일 목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미국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일정에 맞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비무장지대 방문은 하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동아시아를 방문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is will be his first trip as president to the Indo-Pacific, and it comes at a pivotal moment. 한국에 와선 윤석열 신임 대통령과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인사들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에 대한 기자 질문엔 분명한 답을 피했습니다. 현재로선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 등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비무장지대를 찾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hey will have an agenda to talk about a lot of things, including North Korea, but he's not going to the DMZ.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즈음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That our intelligence does reflect the genuin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either a further missile test, including long-range missile test, or a nuclear test, or frankly both.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아침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양제 측 공산당 정치국원과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한국에 도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 날 일본으로 향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모레인 토요일에 열립니다. 핵심 의제인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한미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는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시간은 약 90분. 먼저 양측의 핵심 참모들이 함께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후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의제는 대북 정책부터 경제 협력, 인도태평양 협력 등입니다. 핵심 의제인 경제 안보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개발에서 미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군사 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중국 배척은 아니라며 한중 FTA 등 후속 협의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지원 방안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안보실 측은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북한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 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담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핵실험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했다며 도발 시엔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바로 다음 날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에 전진 배치됐고 친문 성향의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귀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송 검사는 2019년 조국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총장의 직무대행을 해 검찰의 2인자라 불리는 대검찰청 차장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보좌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법무부 핵심 요직에도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배치됐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검찰국장은 최측근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법무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기조실장은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맡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수사 라인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자로 새로운 근무지에 부임합니다. 장관 부임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인사가 단행된 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진용을 갖추고 주요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흔들렸던 검찰 조직을 추스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이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돌아온 정상화라고 보는 시각과 특정 라인에 편중된 인사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한편 어제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정문을 걸어서 입장했고 유가족들과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기념사에서는 5월의 정신이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는데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후보 시절의 발언, 즉 개헌 문제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해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수정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이유로 차를 타고 민주의 문을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5월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지켜줄 거라고 적었습니다. 기념식엔 여야 의원들과 새 정부 부처 장관들도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가급적 전원이 참석해달라는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준석 당대표와 의원 9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역에서 KTX 특별 열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기념사에선 개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신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대통령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헌법 개정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족들과 맞잡은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선 원하는 사람만 노래를 부르는 합창 방식을 택해 논란이었는데 이번엔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겁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0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충남 천안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천안에 있는 불당지구대와 신불당동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충남 지역 선거 후보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원들은 오늘 오전 8시 인천 계양역에 모여 대규모 합동 출정식을 엽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겸 계양구 을 국회의원 후보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와 제2경인선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연결합니다. 서성영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잠깐 훈풍이 부는가 싶더니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흐름이었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소매 유통업체인 타겟의 실망스러운 실적 결과가 결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업이익을 해치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자 관련된 종목군 중심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일 파월 연준의장의 좀 더 매파적인 발언으로 높은 인플레로 인한 연준 정책 우려가 높아진 점 또한 부담이었고요. 이 여파로 소비 관련 종목군과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었고요. 나스닥이 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통업체인 타겟이 급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줬나요?
일단 지난 11일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때 임대료가 전월 대비 0.6% 증가를 하고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시장은 생활비 위기에 주목을 했고요. 최근에는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자 생활비 위기 이슈를 더욱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을 발표했던 소매 유통업체 타겟의 이익이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결과를 내놓고 늘어나는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자 무려 25%나 급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시켰고 생활비 위기가 결국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둔화 가능성 또한 높아진 점이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소비 조장 항목으로 외식, 운전, 월간 구독, 저가 브랜드, 여행 취소 등이 이제 부각되자 관련된 종목 대부분이 급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좀 안 좋아진 상황이라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증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급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어 왔던 내용이지만 금요일 미국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컸던 만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미국 대사관 업무를 재개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향후 평화협상 기대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OECD 경기선행지수와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급락했지만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 만기일 이후에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1.5%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되지만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인한 종목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우리 증시는 좀 미국처럼 크게 출렁이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커피 체인점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사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데요. 2년 전부터 예고한 제도인데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오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장서윤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이런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쓰는 소비자는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야 합니다. 다 마신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음료를 산 카페가 아니라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에만 반납하면 됩니다. 소비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귀찮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지만 막상 그 일회용 컵을 또 돌려주러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귀찮은 면이 좀 없지 않아 클 것 같아서 환경 보호를 위해선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컵들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죠. 그런데 카페 주인들은 대부분 준비가 덜 됐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일단 설거지 부담이 큽니다. 환경부는 다 쓴 컵은 소비자가 씻어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지만 카페 주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손님들이 또 분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척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요. 위생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회수되는 컵이 담배꽁초가 있을 수도 있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생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컵을 돌려받기 위해 바코드 라벨을 붙이고 회수업체에 넘기는 데 드는 돈이 한 컵당 최대 17원입니다. 소상공인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외식 물가가 오를 수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중국도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발열 환자 숫자가 주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만 어제 발열 환자 숫자는 다시 늘었습니다. 아침 앤 월드 시작합니다. 외교원보 심층 취재를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 한국, 일본 순방을 앞두고 중국이 좀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회담을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부정적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회담 테이블에선 이례적으로 강경한 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국, 일본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 정상회의를 열고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하기로 한 데 대한 조바심이 엿보입니다. 중국은 IPEF를 사실상 반도체 체인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국원도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요. 미국을 향해 사리사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한미일 동맹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걸 좀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마스크를 벗었어요. 네, 최근 회의석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참석을 했는데 다시 마스크를 벗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가 지난 17일 진행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최근 회의 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발언자를 빼고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유혈자, 즉 발열 환자가 줄어든 것에 고무된 것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는 데 따라 국가 방역 정책을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반적 방역 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주고 나갈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이랬지만 조금 전 발표가 된 전날 신규 발열 환자는 26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어제보다 약 3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군 이 방역 격폐 조치가 실시가 되면서 평양 시내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요. 북한이 자랑하는 평양의 미래 과학자 거리도 보시면요. 건물마다 또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출입 금지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의료진은 물론 의대생까지 동원해 가가호 건병 검진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코로나 확산 사태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늦출 수 있느냐는 건데요. 미국 MBC 뉴스는 무기 실험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런 실험을 미룰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결단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징후는 계속 포착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정말 무기 실험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소식은 뭘까요? 네, 뉴욕타임스가 최근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코인 테라 USD 사태를 집중 조명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들 코인을 만든 권도영 테라폼 랩스 CEO를 트래시토크,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를 죽이고 약을 올리기 위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한국의 기업가로 소개를 하면서 이 권도영 씨 성공은 매우 투기적인 금융 상품을 기꺼이 뒷받침한 유명 금융업자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나의 시가총액은 한때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7천억 원에 달했는데 기관 투자자 상당수가 초기에 루나와 테라 USD를 팔아 거액을 챙겼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반면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은 엄청난 재산 손실로 절망에 빠졌는데요. 45만 달러를 잃은 한 투자자는 레딧 게시판에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될 신세라며 깊은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변동성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 걸 견딜 자신이 없어서 가상화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전 영화 배너에 나오는 전차신 기억하시나요? 오토바이로 재해석한 현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말이 오토바이로 바뀌었을 뿐 수레를 매달아 짜릿한 경주를 펼치는데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로열 이스터쇼입니다. 오토바이 쇼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깜찍한 개인기를 뽐내는 도그 핸들링 쇼에 경마와 로데오 등 호주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데요. 1823년 처음 시작된 이후 해마다 80만 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왕실 농업협회에서 주최하는데 수익금은 호주 농업과 교육에 쓰인다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TV 소품 경매가 열립니다. 어떤 작품에 나온 소품인지 한눈에 알아보시겠나요? 미국 할리우드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품과 기념품 1,800여 점이 출품될 예정입니다. 1990년대 영화인 가위손에서 배우 조니 데비 쓰던 장갑도 나올 예정이고요. 공상과학 영화의 고전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타임머신 자동차도 당시 사용했던 것과 100% 똑같이 만들어 판매될 거라고 하네요. 유명 영화의 상징적인 소품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경매는 다음 달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 무슨 일로 이렇게 땅을 파나 싶죠? 페루 남부의 사막에서 700만 년 된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종의 악어인데요. 오늘날 악어의 조상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길이가 4m에 달하고요. 턱뼈로 보아 길고 파괴적인 주둥이를 이용해 사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화석이 발견된 페루의 남부지대는 현재는 사막이지만 수백만 년 전에는 깊은 해저였다는데요. 따라서 물에 살던 악어가 어떻게 처음 육지에 온 건지 기원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한때 성행했다가 사라지나 싶었는데 요즘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모에게 연락해 액정이 깨져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렸으니 기프트 카드를 보내달라는 식인데요. 한 편의점 주인이 기지를 발휘해 사기를 막았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계산대 앞에선 60대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한참을 점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듯 수시로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쓰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딸이랑 게임을 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계산대 직원에게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 40만 원어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편의점 점주.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여성의 말에 계산대에서 충전해주겠다며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가 바로 왔어요. 거기에 문자로 엄마 샀어 이렇게. 휴대폰에는 딸을 사칭한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깨져 다른 사람 폰을 빌려 쓰고 있으니 기프트 카드 80만 원어치를 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드 뒤 일련 번호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될 만한 것들을 기프트 카드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게임 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또 다시 현금화를 할 수 있겠죠. 문자를 본 점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도 한 40대 여성이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메시지에 계좌 비밀번호와 신분증을 보냈는데 계좌에 있던 1,240만 원을 모두 빼간 겁니다. 경찰은 가족들이 메시지로 돈을 요구할 때도 원래 번호로 통화를 먼저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목요일 아침엔 라이프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혼자서 닭 한 마리 드실 수 있으신가요? 1인 1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치킨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치킨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지 서효정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치킨값 2만 원 시대라고 하죠. 치킨 가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랐나요? 네, 주요 치킨 브랜드 8개가 최근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가격을 올리자 나머지 브랜드들도 따라서 올린 건데요. 예. 교촌치킨의 대표 메뉴인 교촌 오리지널의 경우 15,000원에서 16,000원이 됐고요. BHC의 해바라기 후라이드도 15,000원에서 17,000원이 됐습니다. 이 뿌링클은 18,000원이 됐고요. 또 BBQ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부터 가격을 올리면서 이 황금 올리브 치킨이 2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 황금 올리브 닭다리는 2만 1,000원이 됐습니다. 맛있기로 유명한 치킨들이 다 올랐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걸까요? 네, 이게 치솟는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3월에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은 돼야 자영업자들이 먹고 산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닭도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기름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류 비용 그리고 부자재 이런 가격을 더하면 원재료값만 2만 원이 넘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닭을 튀겨도 이렇게 팔아도 남는 돈이 얼마 없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브랜드들도 이 원자재 가격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지만 논란도 있다고요. 네, 사실은 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도 함께 올려서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BBQ와 BHC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소스 같은 50개 품목을 가격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치킨 값이 올라서 장사는 더 안 되고 그리고 원부자재 값도 올라서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인상 압박이 심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나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이 업계의 치킨 가격 인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가격 인상이 철회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2013년에도 우유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하자 과다 인상 반대 캠페인을 벌여서 가격 인상이 유보된 적이 있었고요. 2017년에도 BBQ가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자 이 소비자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정부가 뭐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면서 강력 대응을 해서 이 BBQ가 가격 인상을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의가 제기되면 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강력 대응을 하는 바람에 그 가격 인상을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치킨을 좀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치킨의 대체품을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유통업계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치킨이 비쌀 때 이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좀 닭강정 이런 류를 좀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에 육박하지만 이 닭강정은 좀 저렴한 닭을 쓰기 때문에 1만 원대 초반에 즐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치킨을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겠는데요.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 CU의 자이언트 치킨 박스가 1,900원, 세븐일레븐 한 마리 치킨 같은 경우에 9,900원, 또 GS25의 쏜살 치킨이 11,000원으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대형마트에서도 치킨을 파는데요. 이 11,900원의 가격에 2마리 치킨을 먹을 수가 있어서 가성비 치킨으로 또 불립니다. 배달도 되는데요. 이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제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을 주문하면 또 이제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달 앱에 주는 수수료는 좀 깎을 수 있으니까요. 아, 수수료가 사실 들긴 하는데요. 3,000원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즐기시는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렴한 대신에 뭐 맛이 조금 없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실제로 사 먹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CU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치킨 관련 상품 매출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월 동기 대비 56.7%나 뛰었다고 하고요. 많이 올랐네요. 네, 또 상권별로는 공원, 경기장, 가정주택 순으로 매출 신장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경우에도 지난 5월 4일부터 2주간 치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5%나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실제 사 먹는 사람이 꽤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실제로 맛이 어떤지 저도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 치킨이랑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맛이 괜찮았는데 네네. 또 이건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또 후기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주문 후기를 보니까 프랜차이즈 치킨 못지않게 맛있다. 또 가성비 치킨이라도 해서 시켜봤는데 촉촉하니 괜찮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요.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치킨은 뭐 광고료 같은 그런 브랜드 마케팅 비용도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지난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민간 소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했다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에서 4.2%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전망대로 오른다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겁니다. 석유와 식료품 가격이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게 KDI의 예상입니다. 식용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등 5개 식용유 공급 회사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관이 매주 한 번 이상 회의를 열어 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대형마트 등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현재 재고량이 넉 달 정도로 안정적이고 원료 수입에도 차질이 없다면서 당분간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경기도 화성에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래형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 전기차 생산량은 2030년까지 연간 144만 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올해 국내에서 생산 예정인 전기차 35만 대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전국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수온주가 29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한낮에 2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와 경북 지역엔 당분간 비 소식도 없고 곳에 따라 바람도 많이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이겠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